지구의 기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겨울은 왜 이렇게 길고 더욱더 추워졌을까? 그 원인과 앞으로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이신 박수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도대체 이 추위가 언제까지 가는 건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박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청취자분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병우년 새해 맞이해서 올 한 해도 말 달리자처럼 힘차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말 달리자만큼 열심히 또 힘차게 달렸으면 좋겠는데 이 추워가지고 자주 주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의 기세가 정말 매서운데요.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한파, 역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장 추웠죠? 네, 지난주가 영하 15도 이하까지 내려가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금 영하 10도를 밑돌아서 당분간 추운 날씨를 계속 보일 것으로는 보고는 있는데요. 과연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맞아요.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은 2월 초 정도에 들어서면은 좀 추위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좀 2월 달 한 달간의 좀 날씨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네, 2월에 그 평년 기온의 범위가 영하 5.1에서 약 영상 1.7도 정도가 되는데요. 1월이요? 이번 달이요? 2월 달이요. 다가올 2월이요? 다가올 2월 달이요. 그래서 좀 이보다는 좀 높을 것으로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달 들어서는 좀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금주보다는 따뜻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많으신 분들이 궁금한 게 과연 이 한파가 왜 이렇게 추운가라는 좀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좀 이렇게 강한 한파가 나타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북측의 시베리아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 이 두 개의 기단이 있는데 시베리아에서 발달한 좀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우리 한반도까지 세력이 펼쳐지면서 좀 강한 추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가운 공기 위에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서로 상층되면서 어떤 날씨의 고착 현상이 블로킹 현상 때문에 좀 추위가 더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는 제트기류라는 게 흐르고 있습니다. 제트기류요? 이 제트기류가 현재 지금 어떤 그 지구상에서 어떤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 날씨의 전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좀 북극과 중위도의 좀 온도 차가 줄어들면서 이 제트기류가 지금 힘도 많이 약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북극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한 한파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최강 한파가 쭉 이어지고 있는 건 이제 과학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분석을 쭉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자세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날씨 이상 기온 이렇게 엄청나게 추운 한파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있으시면요. 샵 113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지금부터 문자 계속해서 편하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박수진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 여러 가지 기후에 대한 말씀을 올리기 전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어떤 기관인지 좀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2월 날씨를 이렇게 쭉 미리 좀 예상해 주신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으신 분들이 앞에 한국자가 붙어 있으니까는 국책 연구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희 기관은 강원도 출연기관입니다. 강원도의 출연기관인 만큼 우리 강원도민들의 어떤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를 위해서 좀 어떤 그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 어떤 그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어떤 기후 재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그 도민들의 좀 어떤 그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녕 이런 것들 좀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저 한 50여 명의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네. 또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뭔가 좀 든든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추운 곳으로 알려진 우리 지역 강원도를 위해서 이 강원도의 날씨를 위해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들으니까 되게 뭔가 좀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자, 예전에는요, 이 사만사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3일은 춥고 4일은 또 날씨가 좀 풀리고 이게 어떠한 좀 법칙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일단 이 사만사원 이게 어떤 원리로 좀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먼저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만사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정도는 춥고 네. 그다음에 4일 정도는 따뜻해지는 어떤 패턴 네. 이런 것들이 사만사원의 법칙입니다. 맞아요. 주로 이런 법칙들은 그 네.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 겨울철 의 오. 어떤 평균적 패턴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제가 앞부분에서 북측의 시베리아 기단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공기가 한반도까지 세력을 뻗으면은 북서측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네. 사만이 되는 거고요. 아, 사만. 네. 네. 그리고 이 차가운 공기가 다시 편서풍을 타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은 그 뒤에 남측에서 그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 사온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즉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네, 지금 네, 네. 기후의 좀 패턴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즉 과거에는 어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네. 번갈아 지나갔기 때문에 좀 예. 사만 사원과 같은 좀 일정한 주기의 날씨 패턴을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예. 지금 최근에는 그 제트 기류의 약화나 그다음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어떤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기가 원활히 순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좀 이 법칙이 좀 깨지고 있고요. 아. 즉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어떤 그 시베리아 지역에 좀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네. 우리나라 그 겨울 날씨에 좀 결정을 지었다면은 네. 좀 최근에는 어떤 그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가 직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이렉트로요. 좀, 네, 예. 지속 시간이 짧으면서 강한 한파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만사원의 법칙이 좀 깨지고 패턴이 좀 바뀌고 있고 추위가 이렇게 오래 가는 걸 일명 알박기 한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알박기 한파? 네, 뭐 계속해서 좀 사만사원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아주 네. 쉽게 공기도 흘러줘야 날씨도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박기 한파는 어떤 대기가 정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날씨가 고착되어 있는 현상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네. 우리 2025년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좀 폭염 좀 많이 폭염. 겪으셨을 텐데 예. 이런 대기의 어떤 정체는 어떤 이 살인전 폭염도 나타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더 강한 또 폭염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즉 어떤 대기의 정체로 인해서 에너지가 한꺼번에 쌓이면서 찬 공기가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서 장기간의 어떤 한파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 즉 어떤 대기의 블로킹 현상으로 인해서 알박기 한파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네. 즉 이번에 그 2주 정도 간의 어떤 강한 한파 예. 좀 이런 것들을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즉 네. 어떤 반대로 에너지가 좀 한꺼번에 쌓였다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예. 또 정반대의 기후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아. 즉 이와 좀 비슷한 장기 한파라고 있는데 네. 뭐 차이는 어떤 대기의 어떤 정체에서 발생하냐 네. 안 하냐 이런 좀 차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제트 기류의 원인도 있습니다. 예. 이 제트 기류는 서측에서 동측으로 이제 강하게 흐르게 되는데 네. 이 흐름의 형태를 보면은 뱀처럼 사행을 하면서 흐르게 됩니다. 아, 네. 즉 어떤 그 사행 위치에 따라서 이 제트 기류가 남측으로 치우칠 때는 좀 강한 한파가 나타나는 거고요. 네. 또 반대로 북측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제 온난한 날씨가 이어지게 되는데 예. 이 남측으로 치웠던 기류가 약해지게 되면은 이런 장시간적으로 한파가 지속된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등장했던 거 이 블로킹 현상인데 이 블로킹 현상이 또 어떤 걸까요? 블로킹 현상은 어떤 용어일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 대기가 예. 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막히는 거구나. 이 대기가 서로 그러니까는 그 이불 위에 예. 또 하나의 이불을 덮는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섭칭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이불이 있는데 예. 그 위에 또 뜨거운 이불을 덮으니까는 아. 더 날씨가 더- 더워지는 거고 예. 또 반대로 겨울에는 아. 차가운 어떤 네. 냉기가 위에 버티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니까는 더 추워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어떤 날씨의 고착 현상 이런 것들을 좀 블로킹 현상으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날씨가 극한으로 갈 수 있는 현상이네요. 한마디로 이 블로킹 현상이. 추울 땐 더 춥고 더울 땐 더 덥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알박기, 이 알박기 한파는 역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에서 알박기처럼 정체되는 그런 현상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현상 이렇게 추위가 계속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블로킹 현상에 뭐 알박기 현상에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건 기후 온난화의 역습이다라고들 해석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요, 이 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다면 앞으로도 불행히도 이런 현상이 계속 가속화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아니오라는 위분법적인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따라서 좀 확실치 않다라는 좀 답변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네. 대기의 어떤 대기도 하나의 자연 현상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현상이 바로 이런 어떤 그 대기 현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날씨를 보더라도 좀 예보 기술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런 예보 기술이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3일에서 5일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또 그만큼 불확실성도 많이 존재하게 되고요. 즉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우리가 이를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좀 뭐 의견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은 뭐 현재로서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유는 극지방과 중위도의 좀 온도 차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또 제트 기류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행 폭도 커지기 때문에 좀 블로킹 현상이 더 나타날 거다. 좀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뭐 적도 지역이 더 빠르게 더워지고 그다음에 이 제트 기류가 남측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 더 강해지고 또 이 기류가 퍼져서 흐르기 때문에 좀 뭐 감소한다는 모델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블로킹 현상의 어떤 가속화는 아직 여부는 좀 불확실적이지만은 어떤 기후 변화는 좀 대기 순환 구조의 좀 패턴의 어떤 구조를 바꿔놓기 때문에 앞으로 극한 기상 현상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무섭네요, 진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트 기류는 더 약해질 거고, 제트 기류가 약해진다면 블로킹 현상도 더 자주 생길 거고, 한파나 폭염 역시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될 거다. 그만큼 변동성이 클 거다. 그리고 이 어떤 그 제트 기류가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온도 조절기가 고장이 나니까는 지구상의 온도 조절을 못 해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네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얼마 전에 이게 뉴스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 되게 우스갯소리로 아니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춥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실제로 그 기온이 더 낮은 날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는 세 개의 기단이 있습니다. 세 개의 기단이요? 북측에 두 개의 기단이 있고 남측에 한 개의 기단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기단에 의해서 사계절이 결정을 짓게 됩니다. 즉 북측에 차갑고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과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제 시베리아 기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동 경로를 보면은 시베리아 대륙에 좀 머물던 공기가 차츰 내려오기 때문에 좀 겨울철에 추운 거고 또 그 기단이 동측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온난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베리아 기단은 어떤 몽골이나 시베리아 같은 대륙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낮 길이도 짧고 그다음에 또 차갑고 건조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가 겨울철에 또 산불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도 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기단들이 한반도에 내려오게 되면은 좀 춥고 그다음에 건조하면서 맑은 날씨들을 좀 보이게 되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북극 한파라는 지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북극 한파는 차가운 공기가 시베리아 기단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북극에서 직접 내려오는 겁니다. 즉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이 뭐 직격적으로 남하하니까는 더 강한 추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좀 뭐 이런 북극 한파가 오는 이유는 뭐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제트 기류가 이런 좀 극지방에 있는 어떤 차가운 공기를 가두고 있는데 이런 제트 기류가 좀 힘이 많이 약해지면서 그다음에 또 기류가 또 사행을 하면서 이런 위치에 따라서 좀 어떤 남측에 우리 한반도에 좀 직격탄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이 원인이
그 시베리아 고기압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시베리아 고기압.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그 냉각 고기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시베리아 고기압을 계속 말씀해 주고 네. 계시지만 정확하게 얘가 뭘 하는 건지를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설명해 주시면 뭐 앞에서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 우리 예. 겨울 한반도의 본질은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네. 바다가 아닌 시베리아 몽골 대륙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네. 어떤 초대형의 어떤 차가운 공기 덩어리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초대형입니까? 그 크기를 보더라도 뭐 대륙 상당 부분까지 넓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층이 문제인데 이 층도 수킬로미터까지 좀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대륙의 좀 냉동 창고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냉동 창고라는 말이 네, 나왔군요. 그래서 이 시베리아 좀 겨울의 특징을 보면은 좀 밤도 길고 예. 그다음에 또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대기가 덮여지지도 못하고 네. 지면이 식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공기 밀도도 상당히 좀 무거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 밀도가 무겁기 때문에 또 공기층이 아래로 가라앉고 가라앉고요. 예, 또 차가운 공기가 그 위에 쌓이게 되면은 어떤 그 기압의 압력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압이 확장되게 되면은 북서풍을 타고 이제 한반도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좀 맑지만은 좀 혹한 날씨를 보이는 거고 또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혹한의 체감 온도도 더 커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안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될 경우에는 어떤 많은 폭설 이런 것들이 좀 내릴 수도 있습니다. 폭설까지.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서 그 냉동 창고 문이 열려버리면은 그 말씀해주신 그 찬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는 그러네 북서풍을 타고. 네. 그리고 여기에 서측에서 발달한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은 또 폭설이 내리게 되는 거고. 폭설까지 내리고. 네. 또 우리 강원도 지역에 또 눈 한번 내리면은 특히 무섭게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원인들이 여기다 있었군요. 자, 우리나라에도 스콜 양상을 보이면서 여름철 기습 폭우가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은 이 스콜 양상이 뭔지도 일단 좀 궁금하고요. 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 추위도 기상학계에서도 그 먼 시간까지는 예측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히. 네. 일단 스콜 양상이 뭡니까 이게? 우리 강수의 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장마전선. 장마전선. 이걸 우리가 이제 전선형 강수라고 했는데 이 전선형 강수는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공기가 부딪혀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산악형 강수. 이제 산간 지역에 이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강수 이런 걸 이제 산간형 강수라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 스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류형 강수라 그럽니다. 대류형이요? 예, 그래서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소나기라고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 이 적도 부근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명칭을 스콜이라고 부르는데, 스콜, 지금 차이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공기가 따뜻하게 되면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도가 높아지면 다시 공기가 차갑게 되는데요. 이 대기권에서 상승을 하게 된 따뜻한 공기하고 상층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강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거기서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그 패턴이 낮에 발생을 하지 않고 밤이나 새벽에 좀 강한 비가 내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에서 가장 큽니다. 즉 낮에는 지표면에 뜨거웠던 공기가 데워졌던 공기가 대기를 타고 상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올라갔어요. 그럼 밤에는 밤이나 새벽 시간대는 공기가 상당히 식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강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밤 사이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린다라는 말씀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는군요. 그게 이제 그 적도 부근에 있는 그 스콜 현상이 명칭이 틀린 거죠. 그러네요.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잘 좀 이해를 해주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말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 이상 현상들 이렇게 겨울철에 계속되는 한파로 좀 고통받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해외 사례가 좀 있을까요? 뭐 해외를 보지 말더라도 일단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작년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이라고 해서 사계절이 나타나야 되는데 좀 어깨 계절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겨울에서 바로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이어졌습니다. 거의 뭐 봄, 가을이 없어진다 네, 뭐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 10월 네. 초까지 폭염을 보이다가 네. 바로 11월, 12월 초에 바로 한파로 오는 그런 좀 형태를 보였고요. 예. 그다음에 뭐 여름철에 작년이죠. 네. 여름철에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을 보이는 날. 맞죠. 그다음에 열대야를 놓고 봤을 때 평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빈도나 강도 측면에서 예. 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그 10월 달에 우리 영동 지역 주민들 지금 가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예. 6월, 7월, 8월, 9월 동안에는 물이 부족해서 가뭄을 겪다가 네. 10월 달에는 이 강수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어떤 좀 농가에 좀 상당한 좀 맞아요.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좀 해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좀 어. 올해 뭐 지금을 보더라도 호주 전역에서 40도를 넘는 기온들이 나타나갈 수 있습니다. 아, 호주 전역이에요? 네, 그리고 좀 뭐 양극화죠. 그래서 뭐 그러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한 눈, 그다음에 폭풍과 같은 걸로 인해서 좀 영하 3, 40도까지 좀 내려가는 이런 대규모의 어떤 정전 상태와 그다음에 항공편이 좀 대구도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칠레 중앙부 지역에서는 뭐 고온과 강풍을 동반한 산불이 발생해서 와. 최소 뭐 19명이 사망했다라는 지금 자료도 좀 있습니다. 네.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극한 기상들은 좀 지역적으로 좀 패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좀 어떤 서로 다른 대륙에서 폭염과 한파 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어떤 기후 시스템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구조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로 말 그대로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네. 더운 네. 곳은 미친 듯이 덥고 네. 추운 곳은 추울 더 때는 춥고. 춥고.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 진짜 이상 기온, 이 이상 기후 현상이 진짜 좀 심각하구나를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추위, 뭐 2월 날씨도 아까 좀 예상을 좀 해주셨지만, 그렇다면 이 추위들이 이제 물러가면은 이제 좀 마음을 좀 놔도 될까요? 이 겨울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추위는 다 경험했다 정도로 좀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5일이 넘어가면 중계보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좀 섣불리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네네. 현재 지금 그 발표된 자료에 보면은 네. 아마 2월 초 같은 경우는 좀 평년 기온을 되찾기 때문에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겨울 날씨가 네.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예.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요. 네.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겨울 일수가 많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현재 어떤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네. 과거와 좀 비교했을 때 한 87일 정도로 한 25%의 어떤 겨울 길이가 많이 좀 짧아졌고요. 네. 예, 문제는 이제 미래인데요. 예. 21세기 중후반에는 여름 일수가 연중에 한 반 정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겨울 일수는 한 달 정도로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니까는 겨울도 따뜻한 거야 아니냐 이렇게 맞아요.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과 같은 좀 지속 시간이 짧으면서 강한 한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즉 어떤 널뛰기 같은 이제 기상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어떤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 대신 비를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고요. 근데 그렇겠네요. 이때 강한 한파가 찾아오게 되면은 또 네. 폭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즉 이러한 어떤 기상의 양극화 현상으로 어떤 극단적인 날씨들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되고요. 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즉 어떤 변동적이고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예보에 대한 좀 대응 체계도 더 어렵게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동절기 재난이죠. 네. 이런 어떤 그 재난에 대한 발생 강도나 그다음에 이런 생태계 네. 이런 부분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후 변화 시대를 살고 계시는데 일반 시민분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좀 있다면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기후 변화가 어떤 그 선형으로 나타나는 예.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기후 변화는 지금 비선형으로 나타나고 비선형으로. 있습니다. 즉 네. 10에서 20, 30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고. 지금 기후 변화는 10에서 20 그리고 바로 50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즉 지금 시점이 네. 어떤 그 티핑 포인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네. 중요한 거는 되돌릴 수가 없게 되고요. 수습이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예산인데 네.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 그거를 다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기가 예. 우리가 가장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기고요.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탄소 중립 1.5도시 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1.5도시가 임계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작은 생활 속의 어떤 탄소 중립의 생활 실천이 우리 지구를 지킬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탄소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천 과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수진 박사님 모시고 이 최강 한파의 원인과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진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구가 보내고 있는 이 경고를 이제는 좀 무시하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고요. 지금까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이신 박수진 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